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쌤의 체육 시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의 수업 내용은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달리기의 역사, 달리기의 종류, 그리고 달리기의 스타트법과 피니시법,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달리기의 역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역사하면 너무 어렵고 조금 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달리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왜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왜 육상 종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달리기란 무엇일까요? 네, 달리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이동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체득한 기술이래요. 왜 인간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이동 속도를 올려야만 했을까요? 자, 먼저 인간을 기준으로 우리 원시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원시 시대 때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이나 과일만 먹을 순 없죠.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사냥을 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동물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서 동물들을 사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동물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더 이동 속도를 높여서 사냥을 했어야만 했죠. 그럼 반대로 그 동물들은 인간들이 우리를 사냥하러 오는데 천천히 걸어가거나 가만히 서 있어야 됐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존 또는 이동을 하기 위해 속도를 올려야 하는 기술을 바로 달리기라고 합니다. 이제 현대에 점점 들어오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이동 속도를 올리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포츠가 생겼어요. 그 종목을 우리는 육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달리기에 관하여 재미있는 세 가지 퀴즈를 쌤이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달리기와 걷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달리기와 걷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걷기는 대각선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발을 내밀어 이를 지탱하고 다시 반대쪽 대각선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지탱하는 쓰러지지 않는 과정. 이게 포인트예요. 쓰러지지 않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쪽 발이 반드시 지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달리기는 어떻죠? 정면으로 점프하고 착지하는 동시에 다시 점프를 하는 연속으로 뛰어오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는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 걷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경보 아시죠? 우리 경보 선수들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이상하게 걷잖아요. 그 이유는 경보는 걷기예요. 빠르게 걷기거든요. 그래서 양 발이 땅에서 동시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실룩거리면서 빠르게 걷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달리기로 인정이 돼서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경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포유류, 육상 동물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동물? 네, 치타입니다. 치타의 최고 속도는 몇 킬로일까요? 어, 이게 가장 빠른 치타는 제가 알기로는 132km 정도 달렸던 치타로 알고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110km 정도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육상 동물 말고 가장 빠른 새는 과연 어떤 새일까요? 네, 이 송골매라는 새는 시속 무려 389km, 약 400km를 가로지른다고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럼 이번엔 어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류에서는 이 돛새치라는 물고기가 무려 물속에서 110km 이상의 속력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 치타는 육상에서 110km였잖아요. 돛새치는 물속에서예요.
물속은 당연히 물의 저항을 매우 매우 크게 받는데 물속에서 110km라는 거는 지상에서는 과연 몇 킬로일지 상상이 안 가네요. 자, 이번에는 곤충입니다. 곤충에서도 가장 빠른 곤충이 있대요. 바로 사하라 은색개미라는 곤충인데요. 초속 1m를 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킬로미터로 환산을 했을 때 고양이가 193km로 뛰는 거랑 같은 속도라고 해요. 고양이가 193km로 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 개미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달리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달리기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신체적 능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물론 뛰어난 신체 능력이 다른 동물보다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강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손톱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강한 가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수많은 맹수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가 오늘 달리기를 배우는 의의입니다. 자, 먼저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두뇌? 그렇죠.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두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손도, 손가락도 매우 소근육이 발달이 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팔과 다리도 비교적 다른 동물보다 유연하고 그렇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투척 능력과 달리기, 이게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투척 능력과 달리기 덕분에 인간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달리기에 있어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간은 직립보행,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달릴 때 바람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온 몸 앞쪽에 다 공기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달릴 때 다른 동물들보다 저항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발로 달리는 동물보다 균형도 불안정하고 추진력도 낮습니다. 당연히 네 발로 달리게 되면 안정성이 높아지고 네 발로 달리기 때문에 추진력 또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발 짐승들보다 단거리 경주를 하면, 단거리 달리기를 하면 속도가 굉장히 뒤처집니다. 당연히 두 발로 걷는 것보다 네 발로 걷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네 발 짐승들보다 훨씬 더 멀리 오래 달릴 수 있었대요. 속도도 뒤처지고 균형도 불안정하고 추진력도 낮고 바람의 저항도 많이 받는데 이 멀리 오래 달릴 수 있는 신체적 능력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전신에서 흘리는 땀이 신체가 과열되는 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방지를 했대요. 우리 치타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굉장히 가장 빠른 동물이기는 하지만 오래 달리지는 못한대요. 왜냐하면 빠르게 달리게 되면은 몸에서 열이 굉장히 빠르게 높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동물들은 땀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능력이 인간보다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되고 달릴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만 오래 달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반대로 이 땀 순환 체계가 발달이 되어서 오래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쌤, 썰매개랑 말도 굉장히 오래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썰매개도 지구력이 굉장히 좋은 동물 중 하나죠. 하지만 이 썰매개, 우리 뭐 시베리안 허스키, 뭐 시베리안 말라무트, 뭐 이런 개들, 이 개들도 역시나 땀 순환 체계가 발달되지 못해서 추운 겨울, 시원한 겨울에만 오래 달릴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말은 네, 인간 이외의 인간보다 더 오래 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뭐 그 이전 시대에 보면 우리 말을 타고 이동을 많이 했죠.
말의 이러한 신체적 장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이동수단으로 예전부터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원시시대 때 대표적인 사냥 전술이 무엇이었을지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사진을 힌트로 드릴게요. 불쌍한 우리 매머드라고 하나요? 이 코끼리의 조상이 되는 동물을 창으로 던지고 돌로 내려 찍고 그러고 있어요. 자, 원시시대 때 대표적인 사냥 전술은 먼저 쌤이 아까 투척 능력이 인간이 가지는 굉장히 큰 유일한 장점이라고 했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유인원인 침팬지나 오랑우탄, 고릴라 같은 동물들도 이 투척 능력은 인간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점을 가지고 멀리서 투척, 창이나 돌을 먼저 던져서 이 동물들에게 상해를 먼저 입힙니다. 상해란 우리 배웠었죠. 뭐였죠? 그렇죠. 무언가 사고, 원인이 일어나서 입은 결과,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다는 소리예요. 그 부상을 입은 동물들을 어떻게? 네, 멀리 오래 달릴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계속 쫓아갑니다. 계속 쫓아가면 이 동물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동물을 사냥을 하여 네, 먹고 가죽으로 뭐 옷을 만들고 했다고 해요. 그 반대로 동물이 지칠 때까지 계속 쫓아갑니다. 그럼 동물은 인간보다 멀리 오래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쓰러지겠죠. 그때 투척 능력을 이용하여 돌을 던지고 창을 던져서 사냥을 했다고 해요. 이때 원시 시대 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약 가장 이제 아메리카의 원시인들은 700km까지 이동을 했다고 해요. 사냥을 하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달리기 능력을 가졌죠. 자, 이렇게 달리기는 인간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활동이 되었는데요.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달리기가 육상이라는 스포츠로 이제 자리를 매김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와 기술 그리고 뭐 방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달리기 종류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뭐 단거리 달리기, 중거리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그리고 생소할 수도 있지만 초장거리 경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자, 지금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종류가 구분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단거리 달리기 같은 경우는 100m, 200m, 400m까지를 단거리 달리기라고 합니다. 이 단거리 달리기는 스피드를 매우 중요시해요. 그래서 100m 같은 경우 육상 선수들은 숨을 쉬지 않고 완주를 많이 한다고 해요. 숨을 쉬지 않고 무산소 운동, 근육과 폭발적인 힘을 이용해서 달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중거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중거리는 800m와 1500m를 중거리 경주라고 합니다. 중거리는 단거리 달리기의 스피드와 장거리 달리기의 지구력이 모두 필요한 달리기예요. 참고로 우리가 육상 경기 트랙을 보면 빨간색 바닥으로 깔린 육상 트랙이 한 바퀴가 400m입니다. 그럼 중거리는 800m면 두 바퀴, 1500m면 네 바퀴를 조금 못 돌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장거리 경주. 장거리 달리기는 3000m, 3km, 5000m, 그리고 1000m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장거리 경주, 초장거리 달리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올림픽에서도 배웠어요. 네, 맞습니다. 마라톤인데요. 마라톤은 42.19km로 앞에서 보았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와 다르게 초장거리 경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단거리 경주는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가지 미터를 단거리 경주라고 하고 폭발적인 순간적인 스피드와 힘, 근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세 번째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구력, 그리고 호흡법, 코와 입을 동시에 숨을 쉬는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거리 경주는 단거리의 스피드와 장거리의 지구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장거리의 경주인 마라톤은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종목입니다.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이거는 우리 앞 시간 팝스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달리기 스타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스타트법이 있어요. 크라우칭 스타트라고도 하는데 이 크라우칭 스타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크라우칭 스타트는 캥거루 스타트라고도 하는데 주로 단거리 달리기에서 많이 하는 스타트법입니다. 왜 우리 중거리도 하고 장거리도 하고 초장거리도 했는데 굳이 이 단거리 달리기 스타트법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에서 보면은 선수들이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마라톤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크라우칭 스타트로 선수들이 엎드려서 출발을 하지 않고 네,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준비 땅 하면 바로 출발을 합니다. 이 스타트법을 스탠딩 스타트법이라고 하는데 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구력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스탠딩 스타트법을 하고 빠른 스피드를 요하는 단거리 달리기에서 이 스타트법이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주로 단거리 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이 크라우칭 스타트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크라우칭 스타트를 캥거루 스타트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 웅크려서 출발하는 모습이 마치 캥거루 같다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이 크라우칭 스타트는 1888년에 예일 대학의 셰릴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고요. 우리 1회 올림픽이 몇 년도 어디였죠? 네, 1896년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었죠. 제1회 올림픽. 이때 미국의 버그라는 선수가 이 크라우칭 스타트를 사용하여 세계 보급을 했어요. 처음에 다른 선수들은 이 크라우칭 스타트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라톤이나 장거리처럼 일어나서 그냥 우리 보통 달리기 하듯이 스탠딩 스타트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 엎드려서 웅크려서 스타트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막 비웃었던 거예요. 하지만 신호탄이 빵 울리고 나서 결과가 완전 달라졌죠. 이 미국의 버그 선수가 크라우칭 스타트법을 사용하여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 크라우칭 스타트법을 더 연구를 하고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치, 미디엄, 일롱게이티드 스타트법으로 크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번치 스타트예요. 왼쪽에 보면은 두 발 뒤 해서 이제 보폭의 그림이 나와 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선수가 어떤 자세로 하게 되는지 이제 보여지게 돼요. 먼저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1보, 1보라는 거는 첫 번째 걸음, 첫 번째 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발이 가장 빠르게 가속이 된대요. 그리고 전력 질주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 여자나 체중이 무거운 사람, 팔과 허리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스타트 방법이래요. 쌤, 왜 하필 여자인가요? 네, 잘 보시면 그림은 이제 여학생이 돼 있지만 발 보폭이 어떤가요? 그렇죠. 발 보폭이 뒤꿈치와 앞꿈치가 일직선이에요. 그렇다 보면 무게중심이 상체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우리 앞에 이 여학생이 코 앞이 보면 이제 일직선 출발선이 있죠. 손은 이 출발선은 넘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손을 제외한 나머지 상체는 이 출발선 앞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체의 근력, 상체 힘이 매우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이 상체 근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번지 스타트를 하기가 이제 많이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상체 힘이 좋은 여자 선수들의 경우는 이 번지 스타트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무조건 여자라고 해서 이 번지 스타트를 못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상체 힘이 약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기준이니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미디엄 스타트예요. 미디엄은 그 중간이라는 뜻이죠. 보면은
발과 발 사이에 한 발 반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한 걸음 반 정도, 한 걸음 한 1보 정도 간격이 있는데 이 스타트 방법은 제1보 첫 번째 걸음은 자연스러우나 몸이 빨리 일으켜짐으로 가속이 없대요. 아, 몸이 빨리 일으켜지면 가속이 없구나. 네. 번치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몸이 빨리 일으켜지지 않고 몸을 숙인 상태에서 가속하는 구간이 깁니다. 그래서 매우 빠른 스타트를 하게 되고요. 이 미디엄 스타트는 가속이 번치보다는 조금 줄어듭니다. 하지만 체격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 네, 보통 사람들에게 알맞는 스타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스타팅 블록을 가지고 연습을 할 때 이 미디엄 스타트를 가지고 스타트법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 나는 조금 더 보폭을 줄여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번치 스타트를 하고 나는 좀 다리가 상체보다 길어서 조금 더 보폭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면 이 세 번째 일롱게이티드 스타트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초보자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시작을 하는 게 이 미디엄 스타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일롱게이티드 스타트법은 무엇일까요? 일롱게이티드 스타트법은 제2보부터 가속된 상태로 출발을 한대요. 다리와 다리 사이가 멀다 보니까 번치보다는 가속되는 그 구간이나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가속이 2보부터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주로 키가 큰 사람이나 다리가 상체보다 좀 상대적으로 긴 사람들이 이 방법을 많이 하고 가속도를 내기는 힘들지만 동작에 무리가 없고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일롱게이티드 스타트법의 장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스타트를 했으니 달리기를 끝내기도 해야죠. 마지막으로 달리기 피니시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단거리 달리기에서 많이 쓰는 결승법 3가지입니다. 결승선을 기준으로 어떤 부위가 결승선을 통과하냐에 따라서 러닝 피니시, 런지 피니시, 슈러그 피니시 이렇게 3가지로 나누게 돼요. 자, 그림을 잘 한번 봐보세요. 어떤 부위가 먼저 들어오게 되는지. 자, 먼저 러닝 피니시. 러닝이 뭐죠? 네,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서 들어오는 피니시. 네, 말 그대로 러닝 피니시는 전력 질주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방법이래요. 자, 이 방법은 우리 팝스 할 때 여러분 50m 달리기를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했죠? 끝까지 달려, 그대로 달려, 앞으로 보면서 그대로 끝까지 달려! 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는 피니시가 이 바로 러닝 피니시입니다. 내가 달리는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바로 결승선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런지 피니시. 우리 런지 자세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다리를 뒤로 쭉 펴고 앞다리를 90도 직각으로 구부려서 다리 스트레칭을 우리 많이 했었죠. 그게 바로 런지인데요. 이 런지 피니시는 결승선을 통과하기 한 걸음 직전에 재빨리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이때 팔은 뒤로 쭉 빼주고 가슴을 결승선 테이프에 닿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상 선수들이 100m, 200m 달리기 할 때 보면 머리를 앞으로 순간 쑥 내미는 동작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런지 피니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슈러그 피니쉬. 뭔가 어퍼컷을 날리는 듯한 이 동작, 굉장히 생소한데요? 네, 이 슈러그 피니쉬는 결승선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최후로 킥한 발. 자, 여기서 킥한 발이란 왼쪽 그림에서 이 남자 오른쪽 다리는 바닥을 지지하고 있죠. 왼쪽 다리를 보시면 무릎을 들어서 앞으로 힘차게 차고 있어요. 이 발이 킥한 발입니다. 이 킥한 발에 반대쪽 팔과 어깨, 몸통을 옆으로 틀어주면서 어디가 결승선 테이프에 닿게 하래요? 네, 겨드랑이가 결승선 테이프에 닿게 하는 방법이 이 슈러그 피니시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러닝 피니시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죠? 네, 전력 질주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오는 방법이고요.
런지 피니쉬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가슴을 결승선 테이프에 닿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슈러그 피니쉬는 킥한 발, 다리를 땅에 딛고 있는 발이 아니고 다리를 들어서 앞으로 차고 있는 발의 반대쪽 몸통을 틀어서 겨드랑이가 결승선의 테이프에 닿게 하는 것이 이 슈러그 피니쉬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달리기의 역사부터 해서 기본적인 스타트 방법과 피니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렇게 달리기만 따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유는 인간이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신체적 능력 요소 중 하나이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이렇게 다뤄봤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 인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스포츠맨십의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영상과 함께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 궁금한 점은 쌤한테 따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학습지, 여러분 제발 학습지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아셨죠?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